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는 삶을 꿈꾸는 케어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시종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형이지만 오늘은 전문의로, 가정의학 전문의로 나오셨는데 뭐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통증에 관심이 많은 가정학과 전문의 김시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턱관절 통증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턱관절 통증이 무엇인지 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제 턱관절 통증이라는 것은 이제 증상이니까 영어로 좀 바꿔야 되는데 턱관절 장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자로는 TM Joint Disorder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질환은 턱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통칭하는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턱관절 통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일까? 어떤 병원에 가야 될까? 어떤 과를 가야 될까? 도대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 굉장히 혼선을 주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증상을 말씀드리면 이게 턱관절이 움직일 때 이제 이 저작근이라든가 턱 관절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제 관자놀이에 두통이 있기도 하고요. 귀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여기 저작근의 뺨 부분의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이제 질환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턱관절이 이렇게 열렸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따깍따깍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실제로 예민하신 분들은 상대방의 턱관절 그 장애로 인한 딱딱 소리를 듣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더 심해지게 되면 아예 턱관절을 벌리거나 닫을 수 없는 정도까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간 방치가 되면 만성 두통에 시달리게 되거나 이명증이 있거나 심지어는 정신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의 빈도나 어떤 대상들이 좀 걸리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빈도를 말씀을 해드리면 어른의 약 15% 정도가 턱관절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약 5% 정도만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한국 통계에 보게 되면 한 해에 약 40만 명 정도가 턱관절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상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정도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약 2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증이 많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1.8배 더 많다고 하고요. 또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특히 30세 이하의 젊은 여자가 담배를 피게 되면 턱관절 장애가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건데요. 혹시 뭐 아시는 이유라도 혹시 또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담배 자체가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기존까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어쨌든 좀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40만 명이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숨어 있는 분들까지 하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애가 오는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질환들이 턱관절 장애를 일으키다 보니까 원인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 같은 거를 즐겨 하게 되다 보면 턱관절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이를 이렇게 악무는 습관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를 가는 어떤 그런 습관 이런 경우가 있다면 턱관절 장애가 일어날 수 있죠. 그 밖에도 이제 외상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런 턱관절 장애를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 걸까요? 우선 환자의 증상,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질환들이 턱관절 장애를 일으킨다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통 같은 경우에도 턱관절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석증 같은 거, 또 치과적인 질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턱관절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뭐 SLE라든가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에도 턱관절 통증이 그 질환의 일환으로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정확하게 원인을 감별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어금니 맞물림을 확인하는 교합 검사도 있고요. 엑스레이도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보통 이제 치과에서는 파노라마 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턱 자체 치아까지 쫙 찍는 이제 뷰가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턱 관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트랜스 크레니얼 뷰라고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뼈를 잘 보려면 CT를 추가로 찍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MRI를 찍기도 하시는데, MRI를 찍으면 주변에 연부 조직 같은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MRI가 안 되면 초음파를 찍기도 하고, 심지어는 근전도 검사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의학 용어가 총 출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진단을 내려가지고 했을 때 이제 턱관절 장애가 나왔다. 그랬을 때 어떻게 좀 치료를 해주시는가요? 일단은 이제 턱관절 치료는 하긴 하는데, 이 소리는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치료하는 것은 보존적인 치료이기도 하는데, 이제 턱관절 질환의 환자의 40%가 저절로 그냥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50%에서 90% 정도는 보존적인 치료로 효과가 많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안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 약물 치료하죠. 근데 약물 치료는 이제 흔히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소염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근이완제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제가 근데 아까 전에 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정신질환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안정제를 쓰기도 하고요. 우울증 약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우울증 약이 다 치료제는 아니니까 이것은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물리치료사시니까 물리치료를 통해서 그쪽에 뭐 찜질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치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행동요법, 운동 처방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TPI나 IMS 같은 거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TPI나 IMS는 어떤 걸까요? 네. TPI는 이제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앞통점에다가 이제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앞통점 같은 게 생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액체가 담긴 주사로 주사를 놓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근육이 좀 풀리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고요. IMS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머스큘라 스티뮬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침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근육이나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그 보존적 치료에 대한 퍼센트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지금 제가 이해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요하진 않지만 이제 극히 일부는 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간단히 들어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의대에서 좀 많이 배웠나 이런 궁금증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의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배우는지, 어떤 과목에서 배우는지 뭐 좀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턱관절 장애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딱히 배운 기억이 안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수업 때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턱관절 장애라는 진단명으로 제가 배우는 것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고, 나중에 제가 이제
필드에서 통증 치료를 하면서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된 건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지금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했을 때는 딱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병원에 이 턱관절 장애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어떤 계기로 좀 이렇게 오게 되는 건지, 직접 본인이 아파서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걸 검사하다 우연히 나오는 건지, 뭐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쯤에 이제 성인의 15% 정도가 턱관절 장애가 있고 그 중에 5% 정도만 치료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턱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치료를 받다가 제가 턱관절도 좀 통증이 있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 턱관절 증상 자체만으로 오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드물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갑자기 그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소리 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한계가 있다? 뭐 좀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소리가 나는 거는 그냥 치료 안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소리는 사실은 이제 부차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뭐 근육 치료나 뭐 물리 치료나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 자체는 없어질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그 턱 관절 자체 디스크의 문제상으로 인해서 때론 이 소리가 쉽게 사그라들거나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병원에서 이 턱관절 장애를 좀 치료받으면 좀 어떤 점이 유리한지,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뭐 치과로 갈 수도 있고 뭐 한의원으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특히 병원에서 받으면 어떤 점이 좀 유리한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턱관절 장애 자체가 여러 질환들이 턱관절 통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정확하게 감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질환들의 감별을 위해서 병원에 와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약제도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진통소염제라든가 근현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정제 같은 거라든가 우울증 약제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만 처방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통증 양상 자체도 신경통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약제가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저같이 통증을 또 주로 보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TPI나 IMS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런 치료들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치료가 잘 된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실제로 이제 제 환자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몸에 다발성으로 통증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 역시 턱 관절에도 좀 문제가 있으셨고 제가 치료할 때도 그분이 이제 턱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했을 때 실제로 따깍따깍 소리가 나셨던 분이었습니다. 턱 관절 통증도 있으셨는데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제의를 했죠. IMS나 TPI를 좀 치료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거기다가 저작근에다가 앞통점에다가 IMS라고 TPI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게 바로 즉시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 궁금하신 게 이제 조금만 불편해도 사실은 무조건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집에서 좀 턱관절 장애가 있을 때 좀 해볼 수 있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턱관절 자체가 이 생활 습관과 관련돼 있는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습관의 교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턱 관절 자체가 무리가 되지 않게 씌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이제 치아하고 치아 사이가 항상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밖에도 이제 입을 너무 크게 벌린다든가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음식 같은 것도 질긴 음식이라든가 딱딱한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 정도가 되면 꼭 병원에 와야 된다. 사실 또 너무 늦게 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잖아요. 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외상 이후에 턱관절 통증이 있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뼈라든가 그 밖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보존적인 치료도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하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그 의사의 전문 과정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내과 뭐 다양한데 어느 과로 턱관절 장애는 좀 찾아가는 게 제일 유리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가정학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일단 가정학과 의사로 오게 되면 실제로 이제 턱관절의 통증이 여러 질환 가운데 어떤 질환일 것이다라는 감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턱관절 그런 이제 통증 자체가 질환들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내과라든가 이비인후과, 신경과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그때 맞추어서 과를 또 가봐야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경우에는 치과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치과를 가신다든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하다면 치과의 특별 파트 같은 경우에서 그런 치료들을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정 과를 좀 딱 자르기는 네. 어려운 감이 조금 가정학과로 있네요. 오세요. 가장 그 분야의 전문 또 의사분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뭐 혹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게 지금 카메라 앞이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좀 정리가 안 됐는데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겠다 이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어캠